자신의 경험부터 쓰라. 이재범. 첫 번째 글쓰기. 자신의 경험부터 쓰라. 글을 쓸 때 자꾸 내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를 한다면 글 쓰는 게 재미도 없고 억지로 짜내게 된다. 이 책의 반 이상은 내가 한 경험으로 채워져 있다. 이 책상에 딱 한 명뿐인 내가 경험한 이야기여서 읽는 사람도 집중이 훨씬 잘 되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글을 쓰는 나는 억지로 짜내지 않고 실제로 경험한 것을 떠올리기만 하면 되었다. 어떤 모임에 있어든 자중을 휘어잡는 이야기꾼이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맛깔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지금 하는 이야기가 자신 이야기인지 남의 이야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보니 듣는 사람들은 빵빵 터진다. 비록 그런 이야기꾼에 비견할 바는 못되지만 사람들의 집중을 받는 방법이 있다. 바로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내가 경험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할 때면 꼭 자신이 경험한 일이라고 하면서 서두를 시작한다. 나중에 자신의 경험이 아닌 타인의 경험으로 밝혀져도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썰을 풀어내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몰입해서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 친구가 한 이야기인데로 시작하는 것과 내가 겪은 일인데로 시작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인이자 MC 자리에 있는 유재석이 올해 들어 무명 아닌 무명의 시절을 보냈다. 그는 대학 개그제에서 장려상을 받은 뒤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카메라 울렁증이 있던 터에 개그만 자질이 의심될 정도로 개그마저 썰렁했다. 그는 심하게 자책했고 이대로 연예계를 떠나야 하나 고민도 했다. 그런 그에게 빛과 같은 프로그램이 등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서세원 쇼의 토크박스 코너였다. 몇 명의 출연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풀면 그 중에 가장 재미있게 한 출연자가 우승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토크박스에서 유재석은 자신의 경험담을 맛깔스럽게 이야기했다. 이때부터 유재석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 뒤로는 다들 알다시피 대한민국 최고가 되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대중 앞에 나서서 연설하는 것이다. 청중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야기라면 떨리더라도 끝까지 말할 수 있다. 머리가 텅 비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해도 할 말은 있기 마련이다. 매일경제 TV 모닝 채널의 부자가 되는 2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출연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20분 동안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 혼자 떠들어야 했다. 카메라를 응시하며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리에 앉았다. 처음에는 방송 특성상 내가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면 나중에 그쪽에서 20분짜리 동영상으로 편집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정확하게 20분 길이에 맞춰 이야기해야 했다. 그것도 처음에는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동산 위주로 이야기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했다. 알았다고 대답한 뒤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응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머릿속은 벽지 상태가 되었다. 카메라를 응시하며 열심히 이야기하는 내 모습은 카메라 옆 TV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지만 정작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더구나 방송에 나간 내용은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뒤 작가와 함께 구성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평소 TV를 너무 많이 봤나 보다. 전화통화에서 담당 PD는 준비할 것 없이 방송국에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했다. 그래도 준비는 해야 할 것 같다. 방송에서 이야기할 내용을 A4용지에 반장쯤 작성하다가 바쁜 일이 있어서 포기하고 곧장 방송국 카메라 앞에 서게 된 것이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예상과는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가 흘렀다. 스튜디오 안에는 카메라 기사와 조 감독만 덩그러니 있었다. 내 이야기에 누구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카메라 기사는 나를 찍기 바쁘고 조 감독은 자기 할 일로 바쁘고 그 밖에 제작진은 스튜디오 밖에서 녹화 작업을 하느라 바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점점 강하게 되면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하는 잡념마저 덜 정도였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조감독이 칠판을 들더니 5분 남았다는 신호를 보냈다. 마무리를 해야 했다. 진짜로 20분만 녹화하고 끝낼 줄은 몰랐다.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도 모르게 녹화는 끝났다. 다 끝내고 나서 다시 찍기는 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 너무 고개를 빨리 숙였다며 천천히 숙여달라는 요청에 그 장면만 다시 찍었다. 모든 녹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완성된 녹화 화면을 보니 그래도 할 말은 다 했다. 그 이유가 바로 내 경험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했기에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아무 생각나지 않았어도 망치지 않을 수 있었다. 준비도 필요 없었고 꾸며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다.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내 경험이어서 할 수 있었다. 블로그 글쓰기도 이와 마찬가지다. 블로그에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할지 고민할 시간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떠올려보라. 자신이 인생을 살았던 시간만큼 썰 이야기는 넘쳐난다. 오늘 회사에 출근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지각하지 않았던 내 경험, 업무를 훌륭히 끝낸 소감,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나눈 대화, 주말에 관람한 영화 이야기, 식구들과 함께 방문한 음식점 인상 등등. 내가 하루에 겪은 경험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다채롭고 풍부하다. 내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블로그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서평을 쓰는 것이었다. 책을 읽고 나만의 감상과 깨달은 바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서평이라는 형식으로 블로그에 올리니 어떤 글을 써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책을 쓴 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책을 읽고 난 내 경험을 쓰기에 많은 사람이 좋아해 주었다. 어느 누구도 아닌 나만의 서평이었기에 블로그가 더욱 사랑받을 수 있었다. 억지로 지어짜 글을 쓸 필요가 없다. 누구나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경험을 한다. 그 경험을 사장시키느냐, 잘 살려 글로 써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글을 쓰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자신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글쓰기의 첫걸음이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글을 쓰고 싶다면 나로부터 출발하자. 내 경험을 남에게 설명할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명뿐,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다. 오늘 먹은 음식에 대해 나 이외에 누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거나 맛을 평가할 수 있을까? 오늘 본 드라마의 감상은 오로지 나만이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와 비슷할 수 있어도 나와 똑같을 수는 없다.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약자로 저명 인사부터 우리 주변의 친근한 사람까지 골고루 나와 길지 않은 15분 동안 자신이 전달할 내용을 진솔하게 얘기하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강연 무대에 서니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출연자들은 다들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출연자들의 경험담에 관객들은 다들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한다. 왜 그럴까? 바로 다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강연자만이 들려줄 수 있는 내용이기에 그렇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려니 떨리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만 진정성 있는 고백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된다. 글을 쓸 때 자꾸 내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를 한다면 글 쓰는 게 재미도 없고 억지로 짜내게 된다. 이미 당신이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이 책의 반 이상은 내가 한 경험으로 채워져 있다. 그만큼 글을 부담 없이 썼다. 이 세상에 딱 한 명뿐인 내가 경험한 이야기여서 읽는 사람도 집중이 훨씬 잘 되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글을 쓰는 나는 억지로 짜내지 않고 실제로 경험한 것을 떠올리기만 하면 되었다. 누구나 나처럼 쉽게 글을 쓸 수 있다. 아주 소소한 경험이어도 글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을 쓰는 도중에 갑자기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서 동네 어느 건물에 있는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자는 연락이 왔다. 갈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에는 가기로 결정하고 옷을 갈아입고 구내 식당에 다녀왔다. 와 같이 방금 경험한 것도 풀어내면 글이 길어지게 된다. 내 경험을 쓰니 이처럼 쓸 수 있는 것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글을 쓸 수 있다. 당신의 경험은 누구도 아닌 당신만이 쓸 수 있다.
왜 글을 쓰는가? 지금 누군가 내게 왜 글을 쓰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읽고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 쓴다고 대답할 것이다. 좀 거창하게 말한 것 같다. 나는 그냥 쓰고 싶어 쓴다. 쓰기 싫으면 그만인데 쓰고 싶어 쓴다. 나는 중학생 때 일기 쓰기를 통해 이른바 글쓰기라는 것을 시작했다. 무슨 까닭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른다. 어쨌든 그날 일어난 사건을 적기도 하고 짝사랑하는 여자의 이야기도 썼다. 나는 그 친구를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식의 글이었다. 글이라고 표현하기 민망하지만 그래도 매일 공책 한 페이지를 채울 정도로 썼으니 글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일기 쓰기는 그때부터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20대까지는 열심히 공책에 그날 힘들었던 일, 즐거운 일들을 기록했다. 자판을 두드려 입력하지 않고 악필이어도 굳이 공책에 쓴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다. 일기를 다시 읽어본 적은 거의 없다. 쓰기만 했을 뿐이다. 훗날 공책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일기를 발견하고는 몇 페이지를 들춰보면 옛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불행히도 그 공책은 지금 어디로 사라지고 없다.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는 소중한 내 일부를 잃어버린 듯 했다. 30대에는 인터넷상에 일기를 쓸 수 있는 툴이 생겨 본격적으로 서평을 쓰기 직전까지 썼다. 다행히도 이 일기는 인터넷에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따로 저장해야 할 듯하다. 내가 그렇게 쓴 일기는 살아온 발자취를 남기는 기록의 역사가 되었다. 이제 기록의 역사는 하루의 사건과 느낌을 정리하는 일기가 아닌 서평으로 변경되었다. 서평을 쓰자고 마음먹은 뒤로 읽었던 모든 책의 서평을 남기고 있어 나에게는 새로운 기록의 역사가 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글을 쓰는 이유 중 하나다. 서평을 쓰다 보니 어느 순간 나 자신이 글을 쓰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글을 쓰고 있다고 여기지 않았는데 내 서평을 읽은 사람들의 댓글을 보고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글을 쓰기 전에는 생각에 갈피를 잡을 수 없었지만 글을 쓰면서 내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책 내용과 관련 없는 경우에도 글을 쓰며 다양한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단순히 서평만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글 욕심을 부렸다. 지금까지 책을 읽으며 느낀 점과 직접 재테크 투자를 하면서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점을 정리하려고 글을 썼다. 그 글이 후천적 부자라는 책으로 탄생했다. 부동산 경매를 하며 날마다 일어난 일과 내 마음 상태를 가감없이 일기로 썼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부동산 경매 카페에 이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그러자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소액 부동산 경매 따라잡기라는 책도 내게 되었다. 서평을 공개하기 전에 연말을 기해 한 해 동안 읽은 책의 목록을 자주 가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서평을 본격적으로 올리면서 사람들이 가끔 내게 책을 어떻게 고르고 있는지 물었다. 이를 계기로 독서 관련 다양한 생각을 하나씩 글로 풀어 책으로 변한 내 인생을 내게 되었다. 그 이후로 부동산 경매 시장의 마법사들, 부자를 읽는 눈을 뜨라, 부동산에 보이지 않는 진실, 부자가 되는 책 읽기, 집 살래, 월세 살래, 부동산 투자 사이클, 자기혁명 독서법, 서울 아파트 지도, 천천히 가도 괜찮아, 부의 공부법까지 펴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 글을 쓴 것이 아니다. 거저 할 말이 있었었다. 누가 내 글을 읽어볼 것이라고 의식하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방 없이 혼자 떠들기보다는 글로 썼다. 지금 누군가 내게 왜 글을 쓰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읽고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 쓴다고 대답할 것이다. 좀 거창하게 말한 것 같다. 나는 그냥 쓰고 싶어 쓴다. 쓰기 싫으면 그만인데 쓰고 싶어 쓴다. 할 말이 있어 글을 쓴다. 공개 또는 비공개 일기를 남기기 위해 글을 쓴다. 주어진 리포트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글을 쓴다. 다른 사람과 필담하기 위해 글을 쓴다. 말로 풀기 어려운 내용을 글로 쓴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글을 쓴다. 머리에 맴돌고 있는 내용을 글로 풀어 쓴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글을 쓴다. 어떤 이유에 쓰든 글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는 마음에서 쓰는 것이다. 동물농장 1984년을 쓴 조지 오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순진한 이기심, 똑똑해 보이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며 죽은 뒤에도 기억되고 싶은 욕망. 둘째, 심미적 열정, 외부 세계의 아름다움이나 언어 자체의 아름다움을 글로 표현하고 싶은 욕망. 셋째, 역사적 충동,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실한 사실을 발견해 뒷날 후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록하려는 욕망. 넷째, 정치적 목적.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밀고 나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는 욕망. 자신이 쓴 소설에 걸맞게 글 쓰는 이유도 아주 거창하다. 하지만 조지 오웰이 살던 시대는 작가에게 정치적 목적을 띈 글이 강요되었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에 대한 책임감, 의무가 우선시 되었다. 넌 걸 알아야 한다. 지금은 우리도 누구에게 글을 쓰라고 강요하거나 글을 쓰지 못하게 억압하지 않는다. 쓰고 싶은 글을 마음대로 쓸 자유가 있다. 조지 오웰은 4가지 이유에 부합하지 않아도 각자가 쓰고 싶은 욕망이 있기에 글을 쓴다. 글을 쓰려고 마음먹었을 때 어떤 글을 쓸까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의자에 앉아 키보드에 손을 얹고 글을 쓰려고 한다. 아무 이유 없이 글을 쓰는 사람은 없다. 무엇인가 쓰고 싶은 것이 있기 마련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글을 쓸 수도 있다. 뭐라도 쓰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아무 것이나 쓰게 된다. 머리에 있는 생각을 글로 표현한다.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해도 글을 쓰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1+1은 2라고 쓴 것을 글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글쓰기란 결국 자신이 쓰고 싶은 이유를 찾아가는 행위인지도 모른다.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 무엇 때문에 이런 글을 쓰고 있는지 자각하는 경우도 있다. 맛집을 알리기 위해 좋은 책이나 영화를 알리기 위해 쓰기도 한다. 하도 답답해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려고 쓰기도 한다. 글을 쓰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꼭 글을 써야 할 이유는 없다. 글을 쓰지 않고도 수많은 사람이 잘 살고 있다. 그럼에도 글을 쓴다면 그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유가 존재할 것이다. 나는 읽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흔적으로 남기기 위해 쓴다. 당신은 왜 글을 쓰려고 하는가? 글을 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번째, 글쓰기. 즐겁게 쓰라. 글쓰기에 몰입할 때만큼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이 또 있을까? 글쓰기가 즐겁지 않다면 차라리 잠시 중단하자. 즐겁게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는 편이 더 좋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즐겁지 않다면 굳이 왜 하는가? 여자보다 남자가 체격과 체력이 좋다. 그럼에도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된다. 남녀가 쇼핑하러 돌아다닐 때 대부분의 남자는 조금만 돌아다니도 금방 지치고 만다. 가냘픈 여성은 신나서 몇 시간이라도 이곳저곳 층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남자는 딱 한 층을 돌아다니고는 힘들어한다. 억지로 매장을 돌아다니는 남성과 자발적으로 구매할 욕망을 채우려는 여성의 차이는 체격과 체력마저 무색하게 만든다. 글을 쓸 때 신이 나야 한다. 회사 상사에게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를 얼굴 가득 웃음꽃이 핀 상태에서 쓰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프로세스대로 진행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상상하며 관련 자료를 조사한 사람은 다르다. 억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에 찬 표정으로 활기차게 쓴다. 유쾌한 마음으로 쓰지 않은 글을 읽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마케팅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고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경우가 있다.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그에게 흔히 있는 일이다. 이때 쓰는 글은 대부분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리뷰다. 사람들은 정식 광고는 광고라고 쉽게 알아차리지만 블로그에 노출되는 광고는 광고인 줄 모를 때가 많다. 블로그가 마케팅 업체의 제안을 수락하며 그 마케팅 업체는 블로그에 올려야 하는 사진을 보내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특정 단어를 몇 대 이상 노출해야 하는지, 글의 형식은 어때야 하는지 등을 알려준다. 보수는 포스팅 하나당 얼마를 책정해 지불한다. 포스팅한 글이 그날 검색 페이지 상위권에 올라가면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하루에 하나꼴로 일주일에 5개 이상 올릴 때도 있고 하루에 1개에서 5개씩 올리기도 한다. 리뷰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가진 제품에서 맛집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비록 사람에 따라 작성한 글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도 업체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런 글을 쓰고 올리는 사람은 그 어떤 재미도 느끼지 못한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틀에 박힌 글을 쓸 뿐이다. 재미를 느끼며 포스팅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돈을 받고 광고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재밌게 쓴 글도 있지만 이런 글을 즐겁게 쓰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글을 자신의 생각과 언어로 쓴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방편으로 썼기 때문에 정보면에서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재미는 전혀 없다. 혼자 간직하고 보는 일기가 아니라 외부에 노출되는 글이라며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보, 지식, 감동, 호소, 주장 등 어떠한 내용이 담기더라도 그에 맞는 재미가 있게 마련이다. 억지로 쓴 글과 재미있게 쓴 글은 읽는 사람도 알아본다. 글을 블로그에 올리면 빠른 시간 안에 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재미있게 쓴 글에는 많은 사람이 댓글과 공감으로 호응한다. 억지로 쓴 글은 글을 쓰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흥미롭고 재미있게 쓰면 글도 막힘없이 잘 나온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분명 원고료를 받고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만약 글을 쓰기 싫다면 안 쓰면 그만이다.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회사에 다니기 싫어도 돈을 벌기 위해 다닌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 돈을 주며 원고를 써달라고 하면 써줄 수 있다. 최소한 돈을 받는 재미라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누구에게 돈을 받는 것도 아닌 당신이 재미도 없는데 글을 써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재미가 없는 일을 왜 하려 하는가? 특별한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글을 쓰는가? 재미는 없지만 엄청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싫은 것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글쓰기는 재미있어야 한다. 내가 쓴 글을 누군가 읽고 반응해주는 것에 재미라도 느껴야 쓰는 것이다. 외국 가수들은 한국에 와서 공연하면서 깜짝 놀란다. 자신들이 부르는 노래마다 떼창으로 함께 부르는 팬들의 모습에 감동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분위기에 강렬한 인상을 받고 한국을 다시 공연하고 싶은 첫 번째 나라로 손꼽을 정도다. 한국 팬들의 그런 반응을 어떻게 해석할까? 콘서트에 가서 본전을 다 뽑고도 남을 만큼 즐겁고 재미있게 즐기다가 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콘서트 무대에서 가수가 전혀 모르는 노래만 부른다면 재미가 없다. 귀에 익숙하고 저절로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가 나와야 관람한다는 느낌보다 동참한다는 느낌으로 함께 부르고 뛰고 땀을 흘리며 놀 수 있다. 콘서트에는 정말 놀러 간다. 가수의 노래와 퍼포먼스를 듣고 보고 감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함께 즐기기 위해 간다. 가수의 모든 노래를 콘서트 전날까지 다 외운다. 그래야 콘서트에 동참해 신나게 따라 부를 수 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글쓰기가 재미있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쓰게 된다. 글의 내용과 형식, 맞춤법 등에 신경 쓰지 않고 즐겁게 쓴다. 내 글을 읽고 재미있게 읽었다고 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재미를 느껴 계속 쓴다. 재미도 없는데 마지못해 글을 써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굳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지 않아도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 재미있으면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한다. 그렇지 않은가? 이때 쾌락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도파민이 우리를 지배한다. 쓰고 싶다는 도파민에 지배되면 글쓰기가 재밌다. 글을 다 쓴 뒤에 시간이 한참 지난 것을 알고 깜짝 놀란다. 글쓰기에 몰입할 때만큼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이 또 있을까? 글쓰기가 즐겁지 않다면 차라리 잠시 중단하자. 즐겁게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는 편이 더 좋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즐겁지 않다면 굳이 왜 하는가? 이왕이면 즐겁게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리는 게 어떨까? 글을 쓸 때마다 즐겁다면 행복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우리 집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블로그에 쓰는 글이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는 티켓이 된다. 두 번째 글쓰기, 일상을 써도 글이다. 일상을 글로 쓰기에 블로그만큼 좋은 것은 없다. 수많은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 대다수가 일상생활의 기록이다. 부족한 내용은 사진으로 메꾸기도 하지만 기본은 글이다. 일상을 글로 적을 때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바로 진정성이다. 알람 소리에 찌부둥한 몸을 개우 추추리며 일어난다. 알람은 여전히 내 귀를 때린다. 주섬주섬 핸드폰을 찾는다. 핸드폰의 소리를 죽인다. 좀 더 자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 욕실에 가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는다. 배가 고프지만 먹을 것이 없다. 밥을 먹기에는 부담스럽고 가볍게 먹을 음식이 없어 식사를 포기한다. 옷장을 내렸는데 마음에 드는 옷이 하나도 없다. 당장 출근해야 하니 내키지 않지만 그 중에 좀 더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는다. 오늘따라 신발도 낡아 보인다. 월급은 뻔한데 옷도 신발도 당장 살 수 없는 네 처지가 안쓰럽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출근한다. 지하철 승강장은 평소처럼 사람들로 가득하다. 전철을 기다리는 줄이 두 줄도 아닌 네 줄이다.
사람들의 행렬이 통로 끝까지 이어졌다. 전철이 도착했지만 겨우 3사람이 줄었다. 내 차례가 오르면 아직도 5사람이 더 없어져야 한다. 이러다가 지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 뜻하지 않게 구세주가 등장한다. 운 좋게도 내가 타는 역에 첫 출발지인 텅 빈 전철이 도착한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두 탈 수 있다. 지각은 면했다. 비록 좌석에 앉지 못했지만 널찍하게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각 역마다 사람이 타더니 움직일 공간이 없어졌다. 옴짝달싹 할 수 없다. 하필 옆 사람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부담스럽다. 내 어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점점 밀린다. 신기하게도 내 몸이 기역자로 꺾였다. 몸을 무너뜨리지 않고 버티는 것이 버겁다. 교대역부터 서서히 사람들이 내리면서 몸이 다시 일자가 되었다. 매일같이 이러는 러시아워의 지옥을 경험하니 출근하기가 너무 싫다. 가상으로 적어본 누군가의 일상 기록이다. 자신의 하루가 보잘것없고 누구에게 설명할 가치도 없는 시시한 것이라 이긴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길을 걷다가 반드시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게 되는 그토록 장면이 있다. 걸어가며 갯물지로도 보게 된다. 그것은 바로 불구경, 쌍구경, 교통사고 구경이다. 왜 그렇게 가던 길을 멈추고 보게 되는 것일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훔쳐보기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타인의 인생을 궁금하고 엿보고 싶어 한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종종 드는 생각이다. 드라마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영상 매체를 통해 타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드라마나 영화가 주인공의 극단적인 삶을 다루지는 않는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담담하게 푸르는 작품이 인기를 끌거나 흥행하기도 한다. 이창이라는 영화가 있다. 영국 출신으로 세계적인 감독이 된 알프레드 히치콕의 작품이다. 히치콕의 영화는 스릴러와 서스펜서 장르가 대부분이다. 그가 연출한 작품들은 영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히치콕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생각지도 못한 인간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며 몸수리치게 만드는 능력을 탁월했다. 그런 그의 영화 가운데 이창은 타인을 훔쳐보는 관음증을 소재로 한다. 사진작가 제임스 스튜어트 분과 다리를 다치 휠체어에 의지해 지내던 중 우연히 건너편 집을 엿보게 된다. 그는 자신의 사진기로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을 관찰한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여인이 있었다. 한 부인 그레이스 켈리 분이 남편과 싸우더니 보이지 않게 되었다. 마침 남편은 톡과 칼을 만지고 있었고 커다란 가방으로 무엇인가를 옮기고 있었다. 이 영화는 이후 다른 영화에서 훔쳐보기에 교훈이 된다. 남자 주인공이 보는 시점으로 관객도 동참해 건너편 이웃들을 훔쳐보게 한다. 이창은 영화를 보는 관객마저 관음증의 참여자로 만든다. 남자 주인공 제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카메라 뷰파인드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관찰한다. 관객은 그와 똑같은 시선으로 카메라 렌즈에 잡히는 그들의 삶을 관찰하고 훔쳐본다. 그러면서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분노한다. 우리는 모두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오로지 나만이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세상. 어떤 것과도 다른 독특한 하루를 보낸다. 내가 적은 일상의 기록을 본 누군가는 자신과 다르다고 느끼며 재밌어한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과 너무 비슷하다며 재밌어한다. 내 생각과 달리 읽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대입해 내 일상을 들여다본다. 글쓰기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일상을 글로 쓰기에 블로그만큼 좋은 것은 없다. 수많은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 대다수가 일상생활의 기록이다. 부족한 내용은 사진으로 메꾸기도 하지만 기본은 글이다. 일상을 글로 적을 때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바로 진정성이다. 쇼윈도 부부라는 말이 있다. TV 프로그램에 나온 연예인 부부가 더없이 다정한 인고 부부로 보이지만 TV 화면에서만 그럴 뿐 실상은 각방을 쓰고 서로 말도 하지 않는 부부를 말한다. 그토록 닭살 돋는 애정 행각을 부리던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많은 사람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이 TV에 나와 버리는 행동이 어색하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일상을 적을 때 유념해야 할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진정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꾸민 본인의 모습이 아닌 글의 사람들은 외면하고 만다. 나도 모르게 허무한 미소를 짓거나 안타까워 울상을 짓게 하는 글은 거창하지 않다.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여겨지는 일상이어도 글을 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담는 것이 혁신이다. 문화 장르 중에 수필이라는 것이 있다.
수필은 독자에게 거창하고 대단한 지식, 정보, 이론, 사상을 알려주지 않는다. 글 쓴 이의 일상적인 체험과 생각을 드러내 공감을 이끌어낸다. 일상을 거짓 없이 표현하고 진실을 독자와 공유하기에 훌륭한 글이 된다. 타인의 일상이 궁금하지 않은가? 우연히 방문한 블로그에 뺄 것 없는 일상을 적은 글이 올라와 있다. 그런데 읽어보니 너무 재밌다. 딱히 대단한 것도 없는데 소소한 하루를 읽는 재미가 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타인의 일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글은 내가 가보지 못한 곳과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한 정보도 된다. 누구의 일상이 누구에겐 정보가 되었다. 매일 자신이 먹은 저녁 반찬에 대한 글을 사진과 함께 올리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얼굴을 찍어 코멘트를 달은 사람도 있다. 참 뺄 내용이 없는 일상의 기록일지라도 누군가는 꾸준히 올리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읽는다. 일상을 글로 적다 보면 하루하루가 똑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 업무를 보고 퇴근한 뒤에는 TV를 보며 하루를 마감하고 잠을 잔다. 이런 일상도 글로 적다 보면 날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나의 하찮은 일생보다는 연예인의 일상이 궁금한가? 연예인은 자신의 일상을 글로 쓰지 않지만 나는 글로 쓴다. 그런 내 글을 보고 누군가는 흐뭇하게 웃으며 반응한다. 내 일상의 글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나만 쓸 수 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 살아갈 수 없는 나만의 일상을 글로 쓴다면 얼마나 멋진 글쓰기가 될까?